저는 이제 산림조경학과인데 산림 쪽은 아니고 조경 쪽입니다. 오히려 생태계보다는 조금 멀기는 사실은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생태조경을 좀 했고요. 학교 온 지는 제가 2008년에 와가지고 그래도 나름 지역에 대해서 이래저래 한다라고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생태계, 익산의 생태계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거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저도 하면서 생짜로 자료를 이래저래 다른 것들 조금 같이 모아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해가지고 8강까지 이렇게 심층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지금 시민 환경 학교는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익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에도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서울대에서도, 서울대 그 평생교육원에서도 관련 강의하는데 4강 정도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이제 6강이어서 그러긴 하는데 7강, 8강, 뭐 7강이야 이정현 부총장님은 뭐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 8강의 김세훈 박사님은 저보다 더 떨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익산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이제 지자체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적응 대책을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단계가 끝났고 2020년으로 해가지고 1단계가 끝났고 2021년부터 25년까지로 해가지고 새로운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산림과나 익산시의 산림과나 아니면 늘푸른공원과나 이런 데서는 폭염이나 이런 게 심하고 그러니까 나무를 더 많이 심자. 그리고 폭염 취약계층 있는 곳에 폭염이나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녹음수 같은 걸 더 많이 심자. 예를 들자면 이런 꼭지들을 찾아내가지고 제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박비호 박사님, 우리 김은진 교수님, 김세훈 박사님, 다 등등등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중간보고 끝나고 이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꺼내는 얘기마다 다 했대요. 다 얘기했다면 호주 산불 얘기도 다 했고 온갖 얘기를 다 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지, 이삭이라도 이제 주어야 되는, 추수는커녕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건 좀 싫어가지고요. 여하튼 전반에는 그냥 기후변화, 여기 좀 써놨지만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 다 들으신 이야기시죠? 예. 이제 구글에서 뒤져도 기후변화라고 하면 옛날 자료밖에 안 나온대요. 예, 기후위기, 기후재앙 정도는 쳐야지 최근 자료가 나온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 전반적인 거, 그리고 생태계와 관련한 부분은 익산만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제 사실은 능력 밖이어서 이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환경부에서 낸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년 2020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하자면 생태학자들이 아주 긴 기간 동안 막 10년, 20년, 50년 막 이렇게 정말로 돈도 안 되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한 연구 결과들을 이게 조금씩 이제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이제 그걸 이제 들으시면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일단 그냥 간단해요.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만 살던 애들이 점점점 이제 올라오겠죠. 제주도에서만 보이던 종들이 남부지방에서도 보이고 중부지방에서도 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익산에 대한 이야기로 해가지고 이야기는 정리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캘리포니아고, 여기 이제 시애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는 끄트머리고 바로 넘어가지고 이제 인접한 도시가 이제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밴쿠버라는 도시잖아요. LA에서 여기 시애틀까지가 2,000km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작년에 산불이에요. 네.
호주 산불 얘기했다 그래서 급히 바꿨습니다. 2,000km예요. 우리나라가 남한이 500km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이게 이 산불로 인한 말 연기예요. 연기 같은 안개 같은 것이 2,000km가 넘는 곳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불들이 오늘도 이 산불 얘기는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의 뭐 에이게섬인가 뭐 해가지고 거기가 무슨 뭐 아비규환이네 지옥이네 지금 그런 얘기들 지금 얘기 있죠. 그런 얘기 있고 또 그 뭐죠 일본에서는 좀 태풍 와가지고 저기 호박 야요인가요? 호박 되게 유명한 거기 이제 예술섬으로 만든 엄청나게 유명한 그 노랑 호박, 빨간 호박 그 작품 있잖아요. 아, 모르세요? 호박하고 쳐보십시오. 지루하시면. 예. 그거 태풍 때문에 떠나려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변화들이 사실은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시위를 하는 피켓이에요. 보면 You will die of old age, we will die of climate change입니다. 무슨 얘기죠? 니네들은 늙어 죽을 거지만 우리들은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 MZ 세대 우리 있네요. 저기 있는 저 친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죽을 거다?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는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부분은, 기후위기라는 부분은 일상이 됐고, 이렇게 2000년대부터 제대로 이제 환경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세대들에게 있어서 기후변화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정말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춘자 회장님 혹시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아는 분이어가지고. 네. 기후변화 이제 5강 들으셨으면은 걸어 올라오셨어야 돼요. 네. 저도 사실은 디젤차 타고 다니는데, 큰 디젤차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전기차 타고 다녀. 떳떳해. 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전기는 뭘로 만들죠? 석탄으로 전기 만들어요. 똑같아요. 그냥 뭐 이산화탄소 배출만 덜 한다 뿐이지 전기라는 거 만드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소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니든지 이것도 이제 불도 꺼야 돼요. 에어컨도 끄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기후변화 8강을 제대로 사실은 끝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후변화를 선포하는 전사가 사실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지만, 클라이밋 디자스터라고 해가지고, 작년엔가 썼죠. 그러니까 기후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만 보더라도 2020년에 빌리언 달러니까 이제 10억 달러니까 1조죠. 1조가 넘는 돈을 어디다, 말하자면 손해를 받느냐? 뭐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 서부는 산불, 남동부는 허리케인, 중부 쪽은 토네이도, 다른 데는 이제 국지성 호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지구 자체가 정말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확연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거 호주 산불 얘기를 넣어놨어요. 이거 호주 산불에 작년에 호주 산불 이야기인데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세요.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잖아요. 솔직히 바늘로 입을 이제 꿰매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이 신부님 이름이 이제 팀 휴즈라는 신부님인데 뉴스 UK라는 그거 하는 말하자면 방송사입니다. 이 방송사는 어디 소속이 되어 있냐면 이 양반이 누구냐면 이제 루퍼트 머독이라고 해가지고 언론 재벌이에요. 전 세계 언론 재벌입니다. 미국으로 얘기하면 폭스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주 산불은 그냥 사람들 방화로 해가지고 이게 발생이 되는 거지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일종의 말하자면 보도지침이에요. 관련된 뉴스, 전 세계에 있는 관련된 루퍼트 머독의 언론사들은 다 똑같은 성향의 이제 말하자면 그런 식의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스뉴스는, 미국의 폭스뉴스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디냐면
TV조선이에요. 예, 100% TV조선입니다. 근데 작년에 그 트럼프 진다라고 TV조선, 폭스뉴스에서 얘기해가지고 트럼프가 엄청 열받아 하기는 했는데, 진짜 졌어요. 그거 하여튼 잘 저기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요. 이 신부님 여러 번 하셨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입 닫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기후변화, 기후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성직자니까 뭐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의 기후변화는 다 이게 처음에 이제 1, 2강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평균 기온은 한 1912년에서 2017년까지 봤을 때 1.4도가 벌써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 파리협약 몇 년이죠, 파리협약이? 2015년인가요? 2015년? 파리협약에서 몇 도, 그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도까지만 이제 올리자라고 했죠? 1.5도? 1.5도잖아요. 예. 근데 지금 벌써 보면 1.4도까지 상승을 해 있는 상태예요. 강수량도 123mm 증가를 했습니다. 강수량 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강수량은 늘고 강수일은 줄었어요. 그게 문제죠. 강수일이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국지성으로 폭우가 더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눠져가지고 이게 수용력이 어느 정도 되는 선상에서 와야 되는데, 이 보면 이제 뭐 하수 관거나 우수 관거나 이런 것들이 30년 빈도, 50년 빈도 해가지고 하는데 막 100년 빈도로 해가지고 비가 때려버리고 이러면 이제 역류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여름은 19일이 길어지고 겨울은 18일이 짧아지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중국 정저시의 그냥 사진 그냥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생태계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1.5도 올랐는데 그러면 0.5도 정도 더 오른다. 2도가 전 세계적으로 오른다라고 했을 때 생태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빼고요.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1.5도가 오르면서 식물종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에 있었던 식물종의 8%가 없어졌어요. 근데 0.5도 올라가지고 2도씨가 되니까 곱하기 2가 됩니다. 16%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0.5도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뭐 0.1도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1.5도 오른 것보다도 지금부터 0.1도 오르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척추동물 같은 경우도 1.5도 오르면서 4%가 이제 절멸이 된 반면에 0.5도 온도 상승이 되면 곱하기 2 해가지고 8%가 이제 절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산호초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면 기존에 70에서 90% 정도 산호초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호초가 다 죽은 모습이에요. 여기 어디냐면 Great Barrier Reef라고 해가지고 이걸 제가 우리말로는 잘 모르는데 혹시 아시나요? 호주. 전 못 가봤습니다. 호주에 하여튼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보고 싶어 하는 어마어마한 산호초 군락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인데요. 요것도 똑같이 2,000km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영국의 가디언지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그냥 사진만 보시면 그럼 산호초가 감소라는 게 뭐 얼마나 큰 의미냐 하면 1.5도에서 이렇게 되는데 0.5도 온도 상승이 되면 전 세계의 산호초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산호초 죽는 게 지구 어떤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첫 번째는 산호초는 뭐 여러 종의 어류들의 은신처 역할을 합니다. 아시죠? 은신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식공간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종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산호초가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한다는 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죠. 지구를 봐가지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산화탄소는 지금 우리 얘기하는 온실가스 중에 1번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산호초가 이제 다 없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 가가지고 아까 여기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막 많이 안 쓰는데, 이 보면, 식물,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식물 서식지 변화에 대한 연구, 식물의 생육이나 생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들을 해왔고요. 개화식이라든지 생육기간이라든지 변화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냥 다 알 수 있어요. 개화시기가 앞당겨졌을까요? 아니면 늦춰졌을까요? 앞당겨졌죠.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생육기간은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네? 생육기간이 늘었죠? 그렇죠. 늘었을 겁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RCP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봤을 때 향후에 어떤 종이 어디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앞으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RCP 시나리오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RCP 시나리오? 이건 이제 IPCC 5차 평가 보고서에서, IPCC는 아시죠?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정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자라는 건데, 이제 IPCC 6차 평가 보고서가 얼마 전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RCP라는 것이 이제 그냥 우리말로 이제 대표 농도 경로라는 거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데요. RCP 다음에 이제 숫자가 붙어요. RCP 8.5, 6.0, 4.5, 2.6 이렇게 됩니다. 근데 8.5는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겁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 형태로 갔을 때 뭐 몇 년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RCP 6.0은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는 경우고, RCP 4.5는 좀 강하게 해서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이 되는 경우가 RCP 4.5.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RCP 4.5하고 RCP 8.5 두 가지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CP 2.6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자연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정도 수준이 되는 게 이제 RCP 2.6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태계 강론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 식물하고 동물 두 가지니까요. 식물 생태를 먼저 보면, 식물의 생육이나 생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이건 정말로 장기간의 자료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포커스가 안 맞죠? 제가 보기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저기 하잖아요. 자, 자료 있으시니까 자료도 같이 보시면, 1970몇 년인가요? 20몇 년인가요? 어떻게 되죠? 70년이구나. 기상관측소 70년에서부터 2002년까지로 해가지고 생육 개시를 봤더니 10년 평균으로 해가지고 평균이 2.7일이 앞당겨졌고, 생육 종료일은 10년 평균으로 해가지고 1.4일이 늦춰졌다. 그래서 총 생육 기간은 평균 4.2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대로 이렇게 쭉 가는 거고, A는 뭐냐면 생육 개시일이에요. 언제 이제 생육이 하느냐. 그 전에 이제 다 겨울잠 자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도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광합성도 안 하고 겨울잠 자기 위해서 그 나뭇잎 다 떨어뜨리고 겨울잠을 자다가 이제 다시 생육을 해서 생육을 하게 되는 생육 개시일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데이 오브 이어로 되어 있는데 1월 1일이 1일이죠. 이렇게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365까지 가는 Y축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생육 개시일이 1월 1일에서 120한 5일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2002년 넘어서 가니까 며칠이 됩니까? 115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생육 개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는 생육 종료일이에요. 생육 종료일은 이렇게 경향성을 이렇게 보이는 지금 뭐 선형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생육의 종료일은 늦춰지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수원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생육 개시일은 빨라지고 종료일은 늦어져서 전반적인 생육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경향성을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동물 생태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제 나비가 암끝 검은 표범나비, 먹그림나비, 얘네들은 남방개라 써져 있습니다. 남방개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죠? 우리나라 남쪽에서 자라는 남쪽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종입니다. 제주도 같은 데서 주로 이제 발견되는 종인데 기후변화로 의해서 온난화에 의해서 남부지방이라든지 우리나라 전반에서도 발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에 있는 권 박사님이 1938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어떻게 한국산 나비 분포가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도별로 해가지고 대표종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결과는 남방계의 북방 한계선은 점차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분포 범위 역시 지난 60년 동안 매년 1.6km씩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6km씩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기온의 증가 속도, 이게 어떠냐면 매년 1.5km씩 북상하는 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온난화로 인해서 남방계 종들이 내륙으로 들어오고 내륙으로 들어온 애들도 점점 북상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식지 분포 변화 같은 이제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 이제 긴 꼬리 딱새 잘 보이지가 않는데 팔색조 물꿩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제주도 살았거나 아니 동남아 살았거나 일본의 오키나와 살았거나 한 분 아니면은 못 보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남방계 아열대에서 원래 살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 이제 뭐 열대우림 정글이나 이런 데 가서 있는 종들 보면 깃털이 되게 조류를 보면 화려해요. 수컷만. 그렇죠? 굉장히 화려하죠. 얘네들도 사실은 되게 화려해요. 팔색조. 그러니까 색깔이 8가지라는 얘기잖아요. 팔색조. 여기 제주도에 있는 애인데, 긴 꼬리 딱새도 이제 아주 푸른 빛이 도는 애인데, 얘도 수컷인데, 꼬리가 길면 길수록, 이제 구애를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선택설의 아주 대표적인 이 애가 이제 긴 꼬리 딱새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도 어딜 가나 보이죠? 자기 천적한테 또 잡아먹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조절을 적절하게 하는 그런 친구가 되겠고, 물꿩이라는 친구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여기 2개 보이시나요? 이거 알이에요. 알입니다. 얘는 가시연에다가 둥지를 틀어요. 가시연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아가지고, 이제 포란을 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시연이 잘, 있다가도 없다고 하고, 사실은 근데 원대 식물원에 가시연이 있어요. 원대 식물원에 가시연이 있고, 근데 가시연이 사실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잘 발화가 안 돼서 그래요. 가시연이 발화가 되는 게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수심이 얕아가지고, 직사광선을 많이 쐬서 물이 수온이 높아져서 말하자면 걔가 이제 딱딱한데 이제 그 표피가 되게 딱딱해요. 근데 걔가 쉽게 말해서 물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죠? 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화가 사실은 되면서 이제 가시연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군산의 군산저수지도 있다가 없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려고도 하는데 이 물꿩은 이건 어디냐면은 그 창녕에 가면 우포늪 있죠. 창녕 우포늪, 주남저수지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물꿩을 다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놓은 대로 긴꼬리 딱새나 물꿩이나 팔색조 이런 애들은 다 아열대 종입니다. 이 보시면 긴꼬리 딱새를 2차, 3차, 4차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당연히 아열대 종이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발견이 됐겠죠. 예.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디까지 올라왔으니까 위도가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서울까지.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얘네들이 제주도 정도에서밖에 못 살아, 추워가지고 난 못 살아 했던 애들이 서울 여기까지 위도권까지 얘네들이 올라온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 분포 지역인 제주도와 한반도 남부지방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중북부 지역에서도 더 많은 수를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검은 이마 직박구리, 붉은 부리 찌르레기, 호사도요, 다 처음 들어보신 종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원래 있던 종들이 아니라 동남아라든지 뭐인대로 중국 남부, 대만, 베트남, 일본, 오키나와 우리나라보다 기본적으로 다 위도가 더 아래쪽에 있는 적도에 가까운 그런 쪽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의 한국에서의 분포가 확대가 된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미쳤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검은 이마 직박구리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국가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으로 아예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인다라고 하면 뭐 기후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지구의 온난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뚜렷이, 그리고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종 중에 하나가 이 검은 이마 직박구리가 되겠습니다. 아열대종이더라도 겨울이 되면 춥죠. 여름에는 이제 따뜻하고 견딘다 치지만 한겨울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겨울이 너무 따뜻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월동까지 해가지고 철새가 텃새화되는 현상, 뒤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백로, 외가리 이런 애들 이제 걔네들도 철새죠. 언제쯤 한 1월 말 2월 초 정도 되면 이제 외가리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딱 둥지 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중대백로, 백로, 뭐 쇠백로 작은 애들 와가지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둥지 딱 틀고 한 9월 넘으면은 이제 돌아가는데 안 갑니다. 안 가고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해요. 이제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남부지방에 있던 애들이 남반기 애들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내륙에서 볼 수 있다. 중부지방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철새들이 텃새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과 관련해서 이제 곤충인데 여기 보이시는 이제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진드기라든지 이런 애들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분포 범위가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흰줄 순모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산에 가면 많이 산이나 저 배숲 같은 데 가면 이거 보고 아디다스 모기라고 일명 아디다스 모기라고 하는 애입니다. 얘 아주 진짜 살벌한 애죠. 예, 엄청 세죠. 뭐 하여튼 뭐 아무리 두꺼운 옷도 다 뚫고 그냥 물어버리는 무서운 애인데 얘가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 주로 이제 동남아에서 거기서 많이 이제 발병이 된다라고 하는 애들인데 걔를 일으키는 흰줄 순모기가 옛날에는 추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죠. 그랬는데 2050년이 되면 국내의 겨울철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 국내의 토착화, 동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하고 이제 똑같아진다. 2050년만 되더라도 동남아하고 똑같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부 지방에서 잘 자라던 여기 보면 활순 털진드기, 진드기 종류 쯔쯔가무시 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중부 지방에서 얘는 이제 남부 지방 종이긴 하지만 이런 애들도 점차 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등검은 말벌인데, 2003년에 부산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사실은 워낙에 항구도시고 교육도시고 가장 남쪽에 있는 가장 큰 항구도시고 교육도시다 보니까 뭐 외래종이라든지 뭐 이런 종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에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 소나무 제선충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부산 동네에서 최초로 지금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까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출현을 하다가 2014년에 서울, 경기, 충청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103개 시군으로 확대가 되었고 2015년에는 전국의 155개 시군으로 확대가 되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최초 발생이 2003년에 이제 부산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15년, 16년 해가지고
보면은 뭐 우리나라 전역이죠.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 등검은 말벌이라는 친구가 이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래종은 문제가 뭐냐면 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봉 농가라든지 이런 데 엄청나게 사실은 이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수말벌보다 작은데 장수말벌이 더 커요. 우리나라에 이제 토종 장수말벌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더 잘 싸우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지금 이 등거무 말벌을 어떻게 퇴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농진청에서 엄청나게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발해충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갈색 날개 매미충이라든지 꽃매미라든지 매미나방이라든지 이제 보셨죠? 몇 년 전부터 나무에 그냥 막 수백 마리 막 이렇게 막 붙어 있어가지고 한 번씩 보면 엄청나게 징그럽기도 하고 옆에 가면은 꽃매미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다가 날개 확 펴가지고 정말 징그럽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애들은 중국에서 산둥성에서 이제 서쪽에서 이렇게 지금 넘어왔는데 이런 애들도 뭐 앞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분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쭉 말씀드린 건 한반도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 믹산도 똑같다, 예외가 아니다라는 그 부분,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방계 나비 앞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남방계 종의 유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는 푸른 날개 팔색조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뭐 깃털이 화려한 종이라든지 알바트로스 같이 한 번도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는데 이런 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 이런 아열대종이 한국 내 기록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 그리고 이런 것들의 기후변화 상관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산이나 아고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여기 보면 수직적으로 봐서 해발 고도가 1500m 이상의 고지대에 분포를 해서 온난화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 그 분포역이 크게 축소가 될 위험이 있는 식물종을 취약 대상종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시는 게 이게 지금 구상나무 숲입니다.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한라산이나 이런 데에 말하자면 고산, 아고산 지대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종들입니다. 보면 이제 주목 종류, 뭐 살아천년, 죽어천년 하는 게 주목이고요. 구상나무는 살아 100년, 뭐 죽어 100년 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들쭉나무 아세요? 들쭉? 옛날에 한참 그 북한하고 굉장히 저기 좋을 때 들쭉술 한 병은 저기 뭐 개성공단이든 아니면은 저 어디에요? 저 금강산이나 가면은 들쭉술 사가지고 오셨죠? 예. 그게 들쭉도 말하자면 저기 백두산의 중산간에서만 그 자라는 애들, 걔네들을 이제 뭐죠? 이렇게 키울 수 없고 양식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예, 자연산. 죄송합니다. 고급진 표현이 분명히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들쭉이나 뭐 하여튼 그런 종류들. 아니면 이제 만병초 종류가 되고, 여기 위에 이제 구상나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원래 이랬던 숲이 이렇게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예, 다 고사가 된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못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너무 더워지니까 아래쪽에서 이제 그 뭐 철쭉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치고 올라오는 두 가지인 거죠. 본인이 너무 더워가지고 못 사는 거, 다른 종들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제 구상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제가 여기다가 막 학명까지 다 써놨지만, 에이비스 코레아나입니다. 이번에 차이넨시스가 있죠. 눈양나무는 중국종인 거고, 어떤 애는 이제 자포니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산매자는 이제 일본종인 거고, 우리나라 종인데 일본 자포니카 붙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얘기까지 좀 길어지지만, 하여튼 구상나무는 에비스 코레아나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종이에요. 한국에서만 살고 있는. 근데 구상나무가 지금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구상나무는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금 등재가 돼 있고, 한국에만 서식하는 특산종이고, 한라산이 최대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병풍이라든지 기생꽃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지구온난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연구 지역에서 소멸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쪽에 이렇게 전주나 익산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자작나무 잘 아시죠? 자작나무를 많이 심어요. 자작나무가 수피가 하얘가지고 되게 보기가 이쁘잖아요. 여기서도 자랍니다. 자라요. 근데 생육 상태가 그리 좋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작나무를 이쁘다는 이유로 이 동네에다가 심는 거는 그 친구들한테는 고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 꾸민다고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그 전구 이렇게 칭칭 감아놓은 거나 거의 비슷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작나무는 원래 자라는데 시베리아에서 자라잖아요. 우리 거의 대부분 그 흑백 영화 닥터집하고 아시죠? 거기 보면 그 시베리아의 그 하얀 설원에 있는 그 나무들이 다 자작나무거든요. 그 정도 추워야 잘 사는 애들인데 여기 전주 익산에다가 데려놓은 것 자체 학대예요. 예. 자, 식물 계절 주기 이것도 이제 그래프 보실 건 없고 왕벗, 돌배, 복사나무인데 보면 이제 개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면 한대성 상록 침엽수의 서식지를 이제 RPC 2050년까지의 4.5, 8.5, 2070년까지의 4.5, 8.5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보라색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뭐냐면 상록 침엽수들이 기존에 살던 애들이에요. 원래 살았는데 그냥 RPC B하고 D는 8.5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살게 되면 2050년, 2070년이 되면 상록 침엽, 우리가 아는 소나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싹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천지죠. 예, 백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다람쥐라든지 긴 점박이 올빼미라든지 까막딱따구리 등등등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추운 데서 적응해서 사는 애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늘다람쥐는 여기 전라북도에는 어디에 사냐면 어디에 살겠습니까? 하늘다람쥐 어디에 살까요? 전라북도에. 추운 데서 살면. 네, 그러니까 무주 진안 장수, 예, 그렇죠. 덕유산 자락이나 지리산 자락이나 이런 데에서 자라요. 그래서 장수에 그 전라북도에서 12개 시군에서 지금 생태관광지라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태관광지를 하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깃대종, 생태적으로 취약하거나 아니면 개들의 서식지를 보존함으로 인해서 다른 종들까지 같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깃대종인데, 장수의 깃대종이 하늘다람쥐예요. 하늘다람쥐입니다. 근데 이제 기온난화가 되면 걔네들도 어딘가 더 북쪽으로 어딘가로 다 옮겨가 버리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이제 쭉 써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양노루, 토끼, 박쥐, 수원청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이 된다. 기후변화에도 취약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수원청개구리하고 이거 수원청개구리야? 어째? 이런 얘기들을 하던 종이 하나 있어요. 노랑배 청개구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노랑배 청개구리를 보고 그 수원청개구리야 라고 했는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수원청개구리와 노랑배 청개구리는 완전히 다른 종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게 결정이 되고, 그럼 멸종위기종이냐 아니냐라고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전국에 1,500마리밖에 없고 거의 어디 사느냐? 익산에 살아요. 네. 다른 애들 이제 군산이라든지 김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발견이 됐었는데
쳐보십시오. 노랑배 청개구리 하면 이제 익산, 나머지 군산, 김제 이런 데서는 다 이제 절멸이 됐어요. 습지 없어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익산시에서도 저도 이제 제안을 했고, 노랑배 청개구리를 익산시의 하나의 어떤 생태적인 기대종으로 해가지고 살리자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원 청개구리뿐만이 아니라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뽁뽁한 이제 배 있죠. 배 쪽이 훨씬 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노랑배 청개구리. 익산에 있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종은 뭐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림생태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요 조금 복잡한데 그래프를 하나를 보시면, 이거는 그 온량지수라고 해가지고 85도는 실제 85도는 아니에요. 뭐 85도는 아닌데, 온량지수 85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떤 애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여기 보면 스탠다드 그로스라고 해놨습니다. 얼마나 잘 성장을 하느냐 하거든요. 여기는 계속 잘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온량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건 결국은 기온난화에 잘 견딘다라는 애죠. 기온이 올라가도 잘 자라는 애가 있고 85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자라다가 뚝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걔가 뭐냐를 이제 보면 잘 자라는 애는 가운데 점이 동그라미네요. 동그라미 뭐냐면은 퀴르커스예요. 퀴르커스는 참나무류입니다. 참나무. 잘 아시는 졸참, 굴참, 갈참, 신갈, 서나무, 그다음에 뭐죠? 하여튼 6가지인데, 퀴르커스 종들은 기온난화가 돼도 잘 자라요. 반면에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피누스 덴시플로라. 뭔가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그러니까 소나무도 기온난화가 되면은 잘 자라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온온난화에 따라서 참나무류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소나무와 같은 심엽수 같은 경우는 잘 못 산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혹시 이제 극상이라는 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말하자면 이차림이에요. 뭐 산불이 났거나 아니면 큰 뭔가 그걸 뭐 이제 교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란이 한번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이 자라긴 했지만 숲이 더 이상 변화가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의 자연림에 가까운 뭘 보고 이제 극상 클라이막스라고 포레스트라고 해가지고 극상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극상림은 어디 있냐면 전봉산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설악산, 예, 설악산 위에 있습니다. 거기는 전봉산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허가를 받아야지 사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란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학술적인 목적으로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전봉산인데, 전봉산에는 쉽게 말해서 소나무가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참나무류. 그다음에 우리나라 극상림에서의 대빵은 누구냐? 서어나무라는 애입니다. 서어나무. 처음 들어보셨나요? 서어나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극상림으로 이제 가기까지는 결국은 이 숲이 이제 뭐 고요하고 조용한 것 같지만 나무들끼리 엄청나게 전쟁을 하죠. 무슨 전쟁을 하느냐? 햇볕을 자기가 더 받기 위한 전쟁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있지만 우리나라 소나무들이 다 계속 지금 밀리고 있어요. 지금 산에 가시면 이제 뭐 한 2월이나 이럴 때 눈도 다 치고 이렇게 보시면 산 능선에만 소나무가 살아남아 있고 계곡부에서는 참나무류가, 그러니까 이파리 다 떨어진 애들, 그러니까 능선만 녹색이고 나머지 지역은 다 이제 잎이 떨어져 있는 가지만 있는 참나무류 애들이 점점점 치고 올라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나무가 잘 자라더라도 그 밑에서 이제 그 도토리들이 성장을 해요. 근데 소나무는 극양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볕을 못 받으면 그냥 죽는 애들이에요. 근데 참나무류는 음수입니다. 음수는 이제 음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또 지나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참나무류가 소나무보다 키가 더 커버리면
이제 게임 딱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절멸이 사실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몇백 년 후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극상림으로 사실은 갈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워낙에 소나무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마을숲을 보더라도 다 소나무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송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송개? 송은 소나무고, 개는? 개요. 개돈 붙는 개. 소나무림을 가꾸기 위해서 이게 그 집집마다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네 마을숲을 가꾸고 할 정도로 소나무를 좋아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식물,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동식물 이렇게 하면은 1등이 소나무예요. 43%. 두 번째가 느티나무예요. 4.8%.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예. 그리고 이제 꽃은 장미, 조류는 뭔지 아세요? 저도 이거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조류. 까치요? 아니요. 앵무새래요. 앵무새를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나요?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앵무새라는 이상한 결과를 하여튼 보기는 봤는데, 하여튼 그만큼 소나무를 한국 사람은 좋아하는데, 소나무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런 뭐 기후변화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보면 씨만 참나무여가지고 그대로 이제 쭉 해가지고 올량지수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성장이 좀 되고, 나머지들은 올라갔다 떨어지죠? 다 그런 애들은 누구냐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그러니까 침엽수인 애들은 어느 정도 온도 이상이 되면 성장이 느려지고 산림 생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산림 재해인데요. 산불 얘기가, 산불은 가뭄 거죠. 가뭄이어서 일어나고 바람 많이 불어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산불 발생 지점을 보면 엄청나게 뭐 많은 지역에서 산불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기 중 낮은 습도, 높은 온도, 산림 내 건조한 낙엽 등이 원인이 된다. 이것도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림 병해충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산림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4대 병해충이 있어요. 첫 번째가 소나무 제선충병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두 번째,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친구죠. 또 다른 거는 이제 여기 다 이게 나오긴 하지만, 참나무 시드름병, 그 다음에 솔리복파리, 그 다음에 솔잎깍지벌레, 뭐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되는데, 여기 보이시면, 기후변화가 각 병해충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동일하게 작용하진 않지만 몇 가지 방향성은 존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부지방에서 자라던 애들이 북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1934년에서 1994년까지인데 일본이죠. 일본입니다. 이게 옆으로 좀 되겠지만 이게 지금 홋카이도거든요. 34년에서 94년까지 딱 보면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서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소나무 제선충병이 왜 무서우냐?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발견되면 얘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방제를 할 때 얘만 베느냐? 반경 1km에 있는 애들을 다 뱁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그거 가지고 이제 과제를 했는데 2017년인가 춘포 옆에 가면 이제 봉계산이라고 조그만한 산이 하나 있어요. 그 봉계산이 완전히 야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제선충병이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가지고 수종갱신을 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겪고 나서 수종갱신을 지금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홋카이도가 위도로 보면 어디 정도냐면은 함경남도 정도예요. 홋카이도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죠. 함경남도 눈 엄청나게 오고. 그러니까 뭐냐면 함경남도 정도까지는 누가 올라간다? 소나무 제선충병이 얘네들끼리 지금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아직 북한에 제선충병이 발견됐다라는 보고는 없지만
만약에 발견되면 북한의 소나무 다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저는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좀 심각한 게 소나무 재선충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8년에 부산 동래 금정산에서 최초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2016년에는 산림청 내 한국임업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니터링 센터까지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 이게 지금 감염목이에요. 이렇게 이제 빨갛게 가지고 말라 죽게 되는데 처음에 걸리면 위에만 빨갛다가 한 몇 개월 내에 그냥 완전히 그냥 고사가 돼버립니다. 이 안에 이제 말하자면 하여튼 근데 그 재선충병이 그대로 뭐 걔네들이 옮겨 다니면서 소나무를 이렇게 고사를 시키느냐 그건 아니고 매개충이 있어요. 옮기는 애가 있습니다. 걔가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솔수염 하늘소, 북방 수염 하늘소 이 두 가지 종류가 대표적인 애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그래서 전라남도 쪽 사실은 여기도 좀 더 지금 나오곤 있는데 솔수염 하늘소가 여기 그 다음에 솔수염 하늘소가 요만큼 지금 치고 사실은 올라왔고 북방수염 하늘소는 중부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DMZ까지 다 지금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온난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강원도 등에서도 혹한 지역에서도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개충으로 옮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북방수염 하늘소가 겨울이 추우면 다 얼어 죽겠죠. 알이 얼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벌레도 얼어 죽고 그럴 건데 겨울이 따뜻하니까 걔네들이 다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기 때문에 이렇게 소나무 재선충병도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에서 재선충병 피해목이 사실은 발견이 됐고요. 익산도 심심치 않게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봉계산도 그렇고 함열 쪽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방제를 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 이제 예찰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방제 이렇게 지금 나뉘는데 예찰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예찰단이 있습니다. 한 3명에서 5명 정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익산에 있는 산림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철철이 한 4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공문을 이제 계속 보냅니다. 이렇게 읍면동 리 이런 데다가 이장단한테도 보내죠.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소나무가 말라 죽은 것 같으면 신고해 주세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재선충병 말하자면 의심목을 찾아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드론을 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매개충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가 하늘소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겨울을 날려고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소나무에다가 이제 산란을 합니다. 산란을 하면 유충이 있겠죠. 그럼 이제 유충이 있으면 유충이 있고 번데기가 만들어지면 재선충 선충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회충, 요충 같은 있죠. 그렇게 생긴 애가 어찌 알고 이 번데기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모여들고 얘가 이제 번데기가 날개가 나와서 우화가 돼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한 번에 한 100m까지도 날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아가서 거기에 숲이라든지 잎이라든지 이런 거를 갉아 먹을 때 그 선충이 그 소나무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나무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매개충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나무가 고사가 되고 그러는데 터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재선충병 이제 감염목, 피해목이 이제 발생이 되면 벌목을 해가지고 훈증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펠릿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과거에는 이걸 다 태웠어요.
태우는데 태우는 것도 지금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못 태우고 그러긴 하는데 누군가는 이런 거를 땔감으로 갖다 쓰자. 강원도의 군부대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무슨 뭐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저거 다 땔감 아니냐? 해가지고 거기 있는 트럭들 다 동원해가지고 거의 뭐 남는 게 노동력이니까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강원도가 다 퍼졌다는 사실 얘기도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예찰을 하지 말고 드론을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식생지수나 뭐 이게 이제 드론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식생을 판별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어요. 다중분광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재선충병 피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 예찰단 분들이 실제로 여기가 이제 그 발견이 되면 이제 거기에 반경 2km는 다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 이제 집중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주변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이제 선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데를 GPS를 들고 다니면서 재선충병 의심목들을 다 찍습니다. 그 이제 포인트들이에요. 이 포인트들인데 그런 것들 하고 실제로 이제 이 영상을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로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그런 기법들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세화된 조류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거는 저기 대전이에요. 더 높아요. 위도상으로 더 높은 대전의 갑천인데 여기다 저기 이제 백로잖아요. 백로 애들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저기 동남아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우리나라 이 정도 추위는 그냥 견딜만해. 괜히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만 들고 그냥 여기서 버텨볼래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하여튼 저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백로 서식지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제가 저희 학생들하고 이제 조사를 한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우비잖아요. 우비를 쓰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새 똥 싸는 거에 새 똥 싸는 것 때문에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소음, 악취, 깍깍 울죠. 소음, 그 다음에 악취. 악취는 새 똥 때문에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2월, 3월 나가지고 둥지 틀고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이제 하천이나 어디에 가가지고 물고기들을 이제 몇 마리씩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죠. 조류들 보면 떨어지는 애들. 걔네들 그 생선 다 썩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애들도 있죠. 예. 다 살아남는 거 아니잖아요. 지네들끼리도 경쟁해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둥지에서 떨어뜨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까지 다 썩는 아주 정말 아비규환의 현장이 사실은 이제 백로 서식지가 되는 거죠. 근데 백로는 아시지만, 사람들 사는 말하자면 마을이 있으면 마을 바로 뒷산에 보통 소나무림이라든지 아니면 대나무림이라든지 그런 데에다 둥지를 틀어요. 왜 그럴까요? 네? 사람들이 고양이도 아니고 반려 먹을 거는 이제 알아서 하천이나 아니면 모내기나 이제 하실 때 보면 너네 가가지고 어찌 알고 가가지고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미꾸리나 이런 거 잡아먹으려고. 뭐냐면 얘네들 천적이 뱀이에요. 뱀이거든요. 근데 사람 사는 곳 옆에는 뱀이 많이 안 오더라라는 걸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인가 옆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 이제 농촌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살자 하고 그냥 같이 살았는데 도시 안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돌려막기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전을 말씀드리면 대전에 카이스트 안에 이제 숲이 있었는데 거기가 좋아 보였는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시끄럽지, 냄새나지, 그러니까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민원을 계속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새똥 차에 떨어지면 그 강한 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깔 다 부식 다 돼버리고 막 이러니까 하다 어떻게든 조금 막 뭐 공기총 쏘고 그다음에 매 이런 거 저 연 같은 거 날리고 오만 짓을 사실은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무 다 베버렸어요. 수종갱신이라는
아주 미명하에 나무들을 다 베버려가지고 조경수 키 작은 저 뭐 단풍나무나 이런 애들로 이제 딱 갱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디로 딱 갔느냐? 카이스트하고 바로 충남대하고 바로 경계잖아요. 담을 같이 하고 있어요. 충남대 숲으로 갔어요. 충남대 몇 년 그렇게 하다 견디다 안 되니까 또 배버리니까 갑천 너머에 무슨 유림공원인가? 하여튼 공원으로 가고 계속 돌려막기를 사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익산은 도심에는 없는데 군산도 군산시청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저수지 있고 거기에 익산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아, 그런가요? 예. 근마 대나무 숲에는 있죠. 예. 근마 대나무 숲은 이제 바로 옆에 근마 저수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동산동에 있나요? 예. 예. 거기에 지금 개발을 하려다가 요 문제 때문에 이게 참 그러니까 생태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도시의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스스럼 없이 와가지고 이게 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산 사람의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이건 정말 지옥이거든요. 참 이걸 어떻게 공존하느냐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나마 한 9월 되면 날아가니까 살았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온난화 때문에 완전히 터스야가 돼버리면 1년 12달 이제 같이 살아야 돼요. 하여튼, 자, 그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새 얘기를 드리면, 황새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안 들어보셨나요? 황새는 사실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종이고, 예산에는 황새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황새를 이제 쌍을 들여와가지고 인공적으로 부화를 시켜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방사를 시키죠. 링 달고 GPS 달고 해가지고 이제 방사를 시키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산 황새공원이 있는데 예산 황새공원에 있는 예산 쪽의 황새는 황새공원에서 방사한 애들만 있고 진짜 황새들은 다 어디 와가지고 있었냐면 이게 이제 만경강이고 이게 이제 동진강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많은 이게 지금 다 황새들이 출현한 지점의 지금 포인트들입니다. 이걸 저 예산 황새공원에 있는 그 박사님한테 김수경 박사라고 그 양반한테 이제 받았어요. 작년 겨울 그다음에 올 봄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황새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황새들인데 황새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익산천이에요. 익산천, 이 만경강에 익산천 내려온 데고 여기가 춘포입니다. 춘포 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보시는 여기가 옛날에는 전 이 동네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이쪽 이래저래 조사를 해보니까 춘포 쪽에 엄청나게 좋은 모래사장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모래찜질을 거기서 했대요. 그런가요? 유일하게 모래톱이 발달돼 있어요. 네, 맞아요. 이쪽이 그럽니다. 익산천 합류지점. 네. 그래서 황새가 이제 서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모래톱이 있고, 그 다음에 은신을 할 수 있는 그 이렇게 뭐 줄이라든지 부들이라든지 갈대라든지 이렇게 좀 높은 말하자면 그런 초본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먹이가 풍부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애들인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 보이신 대로 여기는 이제 위에 올라가서 고산천 있는 데까지 이제 완주 고산 그 하이트 공장 있잖아요. 거기 있는 데까지도 이제 황새들이 이렇게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몇 년 전까지는 황새가 왔어도 요 동네에만 머무르다가 말았지 이렇게 상류까지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상류까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왜 상류까지 막 더 올라갔을까요? 작년 겨울 어쨌죠? 작년 겨울은 따뜻했나요? 내가 나만 그렇나? 저만 마음에 추웠나요? 작년 겨울이 어마어마한 혹한이었는데? 저 혼자 추웠나 보네요. 아니, 작년 겨울 굉장히 추웠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그냥 추웠다고 하죠. 예? 추웠죠? 예. 추웠으면, 이게 이제 추운 게
추운 게 추웠어요. 추우면 새들 얘네 황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추우면 어떻게 되죠? 물이 얼죠. 얼면 먹이 활동을 못하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쪽이 물이 더 얼까요? 아니면 이 상류 쪽이 더 얼까요? 상류 쪽으로 더 얼까요? 상류 쪽이 얼굴죠. 상류 쪽이 어나요? 그래요? 물량이 많으니까 아래는. 그 계곡에 진짜 그 깊은 산속에 가서 계곡이 어나요? 안 얼죠. 왜 안 얼죠? 안 얼죠? 흐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유속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이쪽은 막혔잖아요. 여기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스태틱 워터.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물이 이게 이제 거의 유속이 없으니까 어는 거예요. 이쪽이 얼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온 거예요. 얘네들이 사실은 만경강 환경이 좋아서도 올라왔지만 환경이 좋아서도 올라오기는 왔지만 먹이 활동을 하려다 보니 이쪽이 하류 쪽, 하구 쪽이 얼어버리니까 더 이쪽으로 올라와서 발견이 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한 계속 몇 년을 모니터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경강의 익산 쪽에 이런 황새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익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 재선충부터 이제 익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 사진은 아니고요. 혹시 이게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 이게 뭐 어디 올라가나요? 다 이거는 저기 전북대학교의 유칠선 박사님이 다 이거 사진 찍으신 거예요. 전북대학교에 계신 조경학과 유칠선 박사님 이 사진들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사이테이션을 못 달아놨는데, 써놨네요. 유칠선. 예, 써놨네. 아유, 다 잘 써놨네. 써놨구나. 요즘 출처 안 밝히면 되기 때문에, 예, 밝혀놨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또 있으시죠? 저 온난화 계속 얘기했잖아요. 온난화 뭐예요? 겨울에 따뜻하니 철새가 텄어야 되고 해충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는데 왜 작년 겨울은 추웠지? 왜 추웠을까요? 저저 이제 마음이 추워서 보면 온도차가 차가운 공기 북쪽의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확실히 이제 대별이 되면 제트기류가 직선으로 슉 지나갑니다. 이게 따뜻한 공기 그대로 있는데 온도차가 작을 경우 이런 경우에요. 제트기류가 이렇게 말하자면 구불구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온도 차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왜냐? 여름에 너무 더워서 빙하가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극이나 이런 데 온도가 많이 추워야 되는데 춥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제트기류가 이렇게 가고 요렇게 이 제트기류가 요렇게 걸치면서 이쪽이 여기가 이제 한반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겨울은 추웠던 겁니다. 이제 예? 그래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만경강의 황새를 지키자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KBS 보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돼가지고 보도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냉해 관련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보시면 2월달, 3월달 이렇게 뭐 국도변이나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면 대나무들 다 말라 죽은 거 보셨을 거예요. 예, 그쵸? 엄청 추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안인데, 부안에 이제 그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놨는데, 여기도 다 얼어 죽었습니다. 요건 이제 완전히 얼어 죽어버린 거고, 얘네들은 이제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어디냐면, 저기, 어디죠? 우리나라 북방한계선. 추노 사진 찍은데, 대숲에 우리나라 북방한계선이 어디냐면 구룡마을이에요. 구룡마을 대숲이 북방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는 추워서 아직은 못 올라갔는데 이제 뭐 점점점 올라가겠죠.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죽헌, 강릉 이런 데는 이제 오죽은 좀 다른 종류이고 이것도 이제 이거는 언제나 2005년이네요. 냉해. 근데 이제 대나무는 안 죽어요. 줄기만 이제 말하자면 그 갈변이 된 거고 배에는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문제는 없지만 작년 겨울에 냉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생태계냐 뭐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조경학과에 있다 보니까 익산이 생태도시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아시죠? 예, 보면 익산 시민들 악취 고통 호소에 시장 한밤중 산단 점검. 예, 이렇습니다. 뭐 익산의 악취 문제는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는 악취가 없느냐? 다른 대도시들 악취가 없을까요? 있죠? 다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악취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산단의 악취, 두 번째는 이제 축산농가, 특히 이제 비점 오염이 되고 있는 축산농가, 그 두 가지죠. 그 두 가지인데, 익산은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빵점짜리 도시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름철에 우리나라의 주 풍향이 어떻게 되나요? 남동풍이죠. 겨울철의 주풍향은 북서풍입니다. 이렇게 불어요. 근데 익산의 이 악취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익산의 산단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남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름에 아마 한 5, 6, 7, 8, 9, 10 창문 열어놓고 살죠. 활동 가장 많이 하죠. 그럴 때 주풍 방향에 불어오면 산업단지에 있는 악취를 다 품고 어디로 가나요? 영등동, 어양동 이런 데로 다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영등동, 어양동엔 다 뭐밖에 없습니까? 아파트밖에 없어요. 요즘 맨날 얘기하는 우리 바람길 이야기 하죠. 판상형 아파트, 그나마 탑상형, 타워형으로 되어 있는 바람길이라도 이렇게 있지만 판상형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다 막히는 거예요. 다 정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공단이 북쪽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악취 어차피 난다라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사실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산업단지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북쪽에 있었으면 지금처럼 악취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한 사람들이 정말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경학과가 필요하다. 예, 정말로. 예, 조경학과 진짜 필요합니다. 이 생태도시라는 걸 만들려면 녹지축, 수경축, 바람길을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키는 것들을 하죠. 네.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위쪽에 산단이 있으면 겨울철에는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겨울철에는 다 창문 닫아놓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추우니까 별로 활동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춥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말하자면 증폭이 되고 이럴 부분은 분명히 없어요. 전주 산단 어디 있나요? 서쪽 끝에 있죠. 서쪽 끝에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쪽 끝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새로 만든 신도시, 혁신도시 만성 어디 있죠? 온고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단이 팔복동에 있으면 팔복동 남쪽에 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익산처럼 여름만 되면 악취 이렇게 얘기를 할 사실은 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제가 보기에는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기 3기나 이런 데로 다 보내면 익산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게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님도 이렇게 저녁 늦게 이렇게 안 나오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보스턴인데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녹지축, 수경축, 바람길. 그러니까 익산은 수경축이 없죠. 수경축. 위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아래쪽으로는 만경강이 흐른다라고는 하지만 도시가 커지지 못하게 막기만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운데를 관통하는 하천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없다라는 게. 얘기만 해도 이건 이제 보스턴 넥클레이스라고 해가지고 녹지들을 이렇게 연결을 다 시켜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면 뚝뚝 섬처럼 다 떨어져 있죠. 섬처럼 다 떨어져 있죠.
그 요즘 어느 누구는 유현준 박사, 유현준 교수, 그 사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뜨셨죠. 선형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렇게 섬처럼 뚝뚝 떨어져 있는 곳 말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익산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럼 도심에 유휴지가 많이 생겨요. 정말로. 앞으로는 일본은 그런 컴팩시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도심에만, 그게 뭐냐면, 외곽에 뚝뚝 떨어져 있는데 마을에다가 버스 보내야지, 택시 보내야지, 어떤 다른 문화, 의료 이런 서비스 보내야지 하다 보니까 일본의 작은 도시들이 다 도산이 난 거예요. 세금 가지고는 일단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의료, 문화, 행정 관련된 서비스들을 도심에 딱 다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거기서 살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아프셔도 나오지도 못해요. 다 이쪽에 좋은 집 지어드릴 테니까 걸어서 병원 다니시고 걸어서 저 문화센터 가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컴팩시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데는 다 이제 녹지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도시가 익산도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면, 전주는 1000만 그루 나무를 심으면서 정원도시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잘 아시죠? 전주 이퀄 정원도시. 여기 혹시 공무원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광고를 많이 합니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전주의 태극선 유명하고 태극선을 딱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가지고 나무 심으면 시원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전주가 전프리카잖아요. 대구보다 더 더워가지고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 대프리카보다 더 더워서 이제 전프리카라고 불리는데 1000만 그루 나무를 심어가지고 시원한 도시로 만들겠다.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 기후변화에 앞장서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익산이 제가 이제 요거 과제를 하면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과제를 하면서 익산에 이제 각 과에서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다 보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사업이 있냐면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있습니다. 500만 그루나 1000만 그루나 500만 그루는 작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익산 인구가 몇인데 500만 그루면 그 500만 그루 심으면 익산은 500만 그루 나무 심는 숲의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하면 안 되나요? 왜 그냥 나무만 심는다라고 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요. 다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 이렇게 가야죠. 브랜딩을 해야죠. 브랜딩을. 생태계 얘기하다가 이것도 큰 그림에서는 생태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익산이 기후변화에도 적응도 하고 대응도 할 수 있는 보다 더 건강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끝난 것 같죠? 네. 요거 얘기는 어찌 보면 동물이나 식물이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보다 더 적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기후변화에 가장 적응을 못하는 동물은 사람이지 않을까, 인간이지 않을까, 기후변화가 되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신 분들은 안 된다고. 이제 6강이나 들으셨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은 절대 안 되죠. 예, 에어컨도 다 꺼야 되는데 이게 켜놓고 지금 하면 안 되죠. 기후 재앙인데 지금. 근데 우리 같은 소시민의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올림픽이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이스라엘 팀이 그 틱톡 가지고 엄청나게 장난치고 해가지고 사과도 한 거 이거 아시죠?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명이, 이 운동선수들 키가 2m 된 애들이 막 6명, 9명 올라가가지고 하면은, 뭐가 안 뭉개지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이 친환경 올림픽을 지향하면서 재활용 종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침대를 사실은 만든 거죠.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사실은 할 일은 아닌 거고, 모르죠. 이게 다시 다른 데에 또 탁착착착 접어가지고
판으로 돼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도 다시 접어가지고 이 침대를 이용을 할 수도 사실은 있는 것이고, 나무 베가지고 목재로 해가지고 침대 만드는 것보다는 전 100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요거죠. 지금 IOC 위원장이 이름이 뭐죠? 토마스 바흐라는 사람인데,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도오쿠라 도쿄의 가장 비싼 방인 임페리얼 스위트룸에 혼자 쓴답니다. 이 방이 하룻밤 쓰는데 2,400만 원이에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렇게 미친 거를 없애면 기후변화나 위기나 기후재앙 좀 더 줄일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괜히 막 갑자기 열받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칭찬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 이렇게 잘 보여야 되나? 이게 뭔가, 그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냥, 예, 이상한 얘기 하면서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